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자, 오늘은 서브프라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했던 얘기들 주로 보면은 뭐 정리를 해보자면 서브프라임 위기는 뭐 사실 그렇게 부르는 게 사실 정확하진 않다.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위기이긴 하지만서도 오히려 그 서브프라임들을 그 세상의 모든 금융 시스템에 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결국 오디오용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오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불량 채권을 거의 모든 전 금융 시스템에다가 다 넣어 놔가지고 그래서 뭐 그야말로 독을 우물에 푸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우물은 완전 다 엉망진창이 됐고 모든 우물들 뭐 독을 많이 푼 것도 아니고 뭐 우물 하나에다가 한 꼬풀의 독만 풀어도 그냥 뭐 우물은 마실 수 없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사실은 그때 당시를 묘사하는 제일 정확한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여기서 그 당시 사태에 이제 나왔던 플레이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일단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미국의 저소득, 저신용자 그룹이 있겠죠. 이 사람들 뭐 돈도 없는데 빌려준다니까 아유 고맙지. 뭐 신용도 모자란데 여태까지 은행에서 돈 한 번 빌려본 적도 없는데 이걸로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자,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도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이 사람들이 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좀 중신용자, 저신용자 중심의 대출을 하는 이런 데죠. 근데 우리나라 러시안 캐시는 이제 담보 대출은 안 하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회사들이죠. 은행들은 소위 말하는 큰 은행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뭐 이런 데서는 서브프라임 거의 취급 안 했습니다. 대부분 뭐 워싱턴 뮤추얼 뭐 이런 회사들이 서브프라임 전문 대출 기관으로 활동을 했죠. 이 사람들은 욕을 먹을 구석들이 꽤 많습니다. 아무리 저신용자, 뭐 저소득자 대출을이라 하더라도 신용평가를 아예 안 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냥 대출에서 이자 따먹는 거가 거의 전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욕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다른 플레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전문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이 회사에 또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 회사가 받아온 채권들, 그러니까 모기지 채권들을 사준 좀 더 큰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형 IB, 대형 투자은행이라고 불리우는 뭐 메릴린치, 망한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뭐 그 외에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데까지 다 포함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돌리고 하는 거. 여기서도 당연히 책임이 크죠. 거기다가 이제 AIG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까지 팔았으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는데 AIG는 정말 특집을 한번 다뤄도 충분합니다. 이 AIG는 당시 세계 1위의 보험사였는데 보험회사에 자격이 없는 회사예요. 진짜로. 그런 거를 상품으로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보험학 교과서 같은 게 있으면 아마 1페이지에 나올 이야기인데 절대 보험 상품으로 팔면 안 되는 상품을 보험 상품으로 팔아서 자기 회사만 망한 게 아니라 나라까지 전부 다 위기에 처하게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욕먹어서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플레이어들, 금융회사 쪽들도 플레이어들이 있고 대출자들도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 돈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뭐 나름 할 말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그냥 깡으로 빌려준 건 아니고 이런저런 안전판도 만들어놨어.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도 사실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점수를 보고 대출한 거야. 소프라임 모기지 이렇게 섞어 놓은 거 CDO 이런 거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S&P 이런 데서 그 등급 AAA 등급 받은 거 이런 거 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고 믿은 우리가 뭔 잘못이야? 좋습니다. 그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최종적인 잘못은
이런 진짜 위험천만한 채권에다가 최고 등급을 부여해 준 신용평가기관의 잘못이냐? 신용평가기관 매우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정말 큰 잘못이 있고 그 회사 망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망한 회사 아무데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 스스로 따먹는 회사가 제일 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IMF 들어왔을 때 그렇게 모질게 굴던 무디스 S&P가 정말 서브프라임 채권 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들유들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그 플레이어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행동할 인센티브를 주고 이쪽으로 푸시한 이런 플레이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국 행정부입니다. 그때가 서브프라임이 터졌을 때가 2007년, 8년, 2008년이라 치죠. 2008년이니까 뭐 그때가 이제 뻥 터진 때고 그 이전엔 누구였습니까? 그 이전에는 뭐 실제로 이게 일이 터지기 시작한다고 점점 커지는 때는 2003년, 4년, 5년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였겠죠. 그때는 부시 정권 치하였습니다. 부시 정권 시기에도 뭐 지금과 똑같은 시기에 어떤 경제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양극화입니다. 뭐 경제 나쁘지 않다라고 그래요. 좋다, 성장률 좋다 그러는데 미국 국민들은 뭐 성장률 좋다, 뭐 미국 경제 튼튼합니다. 알겠고요. 미국 경제 튼튼하다는데 왜 난 우리 집 경제는 하나도 안 튼튼한 거요?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다 가난한데 도대체 부자 된 놈 누구란 말이오?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뭐 그때 저기 노무현 정권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그때 양극화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지금도 부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이제 제기되고 있죠. 그럼 이걸 해결해야 돼. 자, 해결하기 위한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됩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어떻게 늘려줍니까? 소득이라 하면 크게 나눠서 근로소득, 투자소득, 이전소득, 뭐 대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로소득, 저소득층의 일자리, 또 뭐 월급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고급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만들면 돼. 그럼 누가 모르나? 잘 안 되잖아 그거. 뭐 그게 쉬웠으면 진작되지. 그거 왜 안 됐겠어? 그래서 좋은 얘기 뭐 세모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이전 소득은 뭐냐? 그러니까 그 세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금은 돈 있는 사람한테 걷어가지고 그걸 돈 없는 사람들한테 많이 씁니다. 뭐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니까 세금 낼 만한 자력이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되는 게 당연히 고소득층한테 돈을 많이 걷죠. 쓴다고 그러면 세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받게 되죠. 이게 이제 부의 이전 효과, 재분배 효과인 거죠. 그래서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야. 이러면 돼. 그러면 부의 불평등이 많이 해소가 되겠지?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자. 이거는 부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내가 누구야? 나 공화당의 부시야. 공화당의 부시가 증세를 하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공화당에 있어서 세금은 오로지 감세밖에 없어. 우리는 감세가 신앙인 당이야, 신앙. 진짜로 신앙 수준으로 감세를 많이 외치는 당이죠. 자, 그래서 이전 소득을 늘린다. 이것도 거의 뭐 이건 X입니다. X. 남은 게 뭡니까? 투자 소득입니다. 저소득층도 투자를 통해서 부를 획득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 뭐 지금으로 따지자 그러면 주식, 뭐 코인, 뭐 이런 걸로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들이 뭐 코인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없었죠. 다 그걸 하는 걸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이 투자를 갖다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코인 같은 소리 하고는 그때는 이때의 이 저소득층의 투자 소득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너십 소사이어티입니다. 오너십, 주인, 내가 갖고 있는 소유자, 소유자로서
구성된 소사이어티, 사회를 만들자. 뭘 소유한? 집을 소유한 자. 자기 자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된 소사이어티, 사회를 만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처음 얘기를 한 게 2002년도 부시가 그 연설에서 그 얘기를 처음 해요. 그러면서 아니 사회 구성원들이 본인의 자기 자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첫째로 그 자산을 뭐 활용하는 면이 생길 테니까 국가의 어떤 도움이나 뭐 이런 거에 의존을 덜 하게 될 거 아니냐. 그 뭐 저소득층이 주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주쇼. 아니 누가 집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네 집 갖고 있으면 그 누구 집에 살면 되잖아. 국가의 임대주택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예. 두 번째로는 내 집,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은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보다 그 집을 훨씬 더 잘 꾸미고 뭐 잘 보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을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뭐 전셋집에 사는 거, 월세집에 사는 것보다 자기 집에 살면 그 자기 집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 집을 잘 보존하기 위한 욕구도 훨씬 더 커지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사회 전체의 자산이 잘 유지 보존되고 또 나아가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비들도 부가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가 경제도 더 발전을 하고 개인들 특히 저소득층들도 이렇게 자기 자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뭐 책임의식, 주인의식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더 발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논리 체계를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부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듭니다. 그 제도들의 종착역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이 좀 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저신용자를 위한 불량채권들이 아주 남발을 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저신용자 대출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거 갚을지 못 갚을지 너무 불안하잖아. 이걸 내가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런 저신용자 대출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그 국가에서 만든 모기지 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 여기도 팔면 돼. 그게 이제 페니맥, 프레디맥이라고 하는 국가 채권 운용기관입니다. 여기서 그냥 많이 받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받은 채권을 다시 이제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거대한 채권의 시장을 하나 또 만들어 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미국에서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요 부분은 제가 차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푹 꺼져 있는데 보이죠? 요 부분은 1930년에서 1945년까지입니다. 즉 2차 세계대전 이 종전 전이고 대공황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공황 시기에 그 말 그대로 중산층, 뭐 저소득층 이 사람들이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있던 집도 다 팔고 그냥 뭐 떠돌이 생활하고 뭐 진짜 새방에 들어가 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택의 미국 시민들의 자가 보유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게 44%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전후의 부흥 과정을 거쳐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결국 이게 몇 프로입니까? 이게 64%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64%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거의 한 30년 넘게 64%라는 숫자가 거의 1, 2%의 변동폭을 가지면서 쭉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떤 딱히 무슨 정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기보다도 시장의 어떤 균형점 같은 거였죠. 그런 균형점이 몇십 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높아져서 이게 결국 69%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부시의 오너십 소사이어티 이 정책을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자가 소유를 64%에서 69%까지 약 4에서 5% 정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작은 것 같았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미국의 뭐 여태까지 자기 집을 살 형편이 못 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산을 마련하고 그걸로 오너십을 가지게 됩니다. 하우스에 대한 홈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은 좋았죠. 당장은 좋았고 뭐 나도 이제 내 집 사게 됐어. 이게 됐는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만큼의 주택 소유에 대한 주택의 수요가 늘은 거죠. 주택 수요가 늘었는데 물론 뭐 공급을 더 하면 되죠. 더 하면 되는데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요에 대한 관리 없이 공급으로 이 수요를 다 메꾼다. 불가능한 데다가 이 수요는 실질적으로 당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수요가 사실 무한대나 가까웠습니다. 원대에 가까운 수요를 공급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안 되죠. 그러다가 이게 결국 2008년도에 뻥 터지게 됩니다. 그때 돼서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좀 불안하고 서브프라임 채권에 대한 연체 이런 것도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서 결국 2008년에 그 초대형 위기로 뻥 터져버린 거죠. 정부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정부가 큰 정부를 표방하든 작은 정부를 표방하든 어쨌든 여러모로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오너십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정책을 안 냈다고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는 없었겠느냐? 그래도 뭐 시기는 달라졌겠지만 그리고 크기는 달라졌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위기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고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위기 해소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2008년도만큼 그렇게 초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만큼 당시의 어떤 흥청망청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미국 사회의 흥청망청 분위기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시점 2022년 시점에서 돌아본다고 그러면 2019, 20, 21 뭐 지난 몇 년 동안은 뭐 했냐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고생한 기억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런 흥청망청 분위기가 좀 다르지. 2000년대 초중반의 미국 사회는 나스닥 버블 붕괴 이후로 그에 대한 극복으로 미국 정부가 돈도 많이 풀고 뭐 그걸로 주식도 나스닥 버블 터지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 쭉쭉쭉쭉쭉 잘 올라가는 이런 뭐 자산 가격 상승의 시기이기도 했었고 소비도 많았고 뭐 등등 다 좋았던 시기다. 그러면서도 물가는 안정돼서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의 시대라고 불렸어.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은 고생했지만 그러나 돈은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 돈이 실제로 사회에서 쓰이기 시작하니까 물가가 플러스 9%를 찍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들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주로 취했던 것은 공급 확대도 있었고 수요 억제도 있었죠. 수요 억제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가서 입 달린 인간들은 100%다. 진짜 말 그대로 100%입니다. 100%다. 그거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수요 억제가 달리 말하면 대출 규제입니다. 그 대출 규제 그거 해가지고 말이야. 정작 가난한 사람은 집 못 사고, 돈 많은 사람들만 줍줍 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만 그걸 부동산 투자에 과실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한 100만 명은 본 것 같습니다. 진짜 과거 지나간 사건에서 역사에서 교훈 뭐 또는 뭐 교훈까지 필요도 없고 지나간 역사를 절대 복귀하지 않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요소가 섞여 있네 이러면 절대 복귀를 하지 않는 진짜로 선택장애자들이죠. 2004년도, 5년도, 6년도 이때 미국 부동산 쫙쫙 올라갔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이러므로써 그걸 통해서 미국 시민들은 집도 살 수 있고 우리 집 사도록 정부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럼 신용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어프라인 받으세요. 그 이자 돈 내기 힘든데 이때 이
미국 서브프라임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자도 내기 힘드시죠. 2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해 드릴게요. 또는 깎아 드릴게요. 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2년 동안 원래 이자는 5%를 내야 돼요. 근데 2년 동안 5%를 안 받습니다. 그럼 5% 저기 쌓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10%가 쌓였죠. 근데 1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 1년 차에는 1억 500만 원, 2년 차에는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3년 차부터는 1억 1000만 원에 대한 5% 이자를 내야 돼요. 이 짓을 왜 하느냐? 이자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3년 차 돼서 자 이제 미뤄뒀던 이자 이제 내시죠? 라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연체율이 팍 터져버린 겁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 대출 규제는 그냥 대출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살이 났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하면 정말 유하게 넘어갑니다. 주식시장은 좀 난리가 났지만서도 부동산 시장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넘어갑니다. 왜?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틀어졌으니까 부동산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사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자, 문재인 정부 동안에 부동산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거 하는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계속 수요 억제, 대출 규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 새끼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럼 안 된다라고 그렇게 잔소리했죠. 자,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봅시다. 그렇게 수요 억제를 하는 게 맞았는지 안 하는 게 맞았는지 당신들 말대로 진짜로 대출 규제 안 하고 수요 억제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그냥 어려운 계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출 규제 수요 억제 안 했으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겠습니까? 덜 올랐겠습니까? 당연히 더 올랐겠죠. 지금 현재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그렇게 대출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컸겠습니까? 더 작았겠습니까? 당연히 더 컸겠죠. 그게 뭐 아주 몇십 년 전 얘기입니까? 불과 1년 전,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뭐 정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만 훈수지를 달아하고 다녔었죠. 저는 뭐 그게 뭐 자기 이익에 달린 걸로 그렇게 멍청한 소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뱉은 말이니까 끝까지 한번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요즘 문재인 정부 다 풀고 있더만 대출 규제. 그래서 뭐 잘하고 있네요. 예. 그런 거 풀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건축 제한 뭐 규제 이런 거 다 푼다고 그러니까 아예 뭐 늘 그렇게 하라고 하던 대로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욕하고 다니시던 우리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들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운명을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배신하고 그러시면 좀 섭하겠죠. 웬만하면 뭐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부동산에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이야기해 봤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신용 파생 상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요. 그 신용 파생 상품 시장까지 그렇게 키울 수 있었던 그 근저에는 사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브프라임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은 미국 정부의 책임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뭐 제가 어떻게 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페이스북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키운 조장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사실 어둡진 않고요. 백주 대낮에 다 돌아다녔던 세력입니다. 바로 미국의 백악관 세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그와 유사한 또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아주 지겹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승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